소개받은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저도 3시간 강의는 처음이에요. 그냥 제가 진료실에서 제 환자분들께 그냥 차근차근 얘기해드리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약용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 근데 우리 앞선 시간에서 약용작물의 종류, 또 약용작물이 되는 식약용 한약재의 개념과 종류, 그 다음 이들을 경작하는 방법, 이 정도까지 배우신 것 같아요. 감별하는 법.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용작물을 활용한 만든 제품의 판매, 섭취 매뉴얼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맞게 먹고 맞게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판로를 확장시키느냐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3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체질에 대한 이해. 체질이란 무엇인가? 일단 두 번째, 그러면 체질 중에서도 사상체질은 또 무엇이며 사상체질에 따른 약용작물, 그러니까 식약공용 한약재는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나눈 약용작물을 따라서 진짜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3 분야로 나눴는데요.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질에 대한 이해. 체질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보셨죠? 체질은 타입을 가리는 거죠.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우리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MBTI도 말하자면 타입을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요거는 체질과는 다르게 심리적인 유형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딜 가도 요즘은 당신 MBTI가 뭐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형론에는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오션 모델이라고 빅5 그 정신과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해서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또 전문가분들은 융이랑은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융의 이론은 외향성, 내향성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감각대 직관, 사고대 감정, 판단대 인식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8가지거든요. 8가지 유형인데 지금 MBTI는 16가지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리고 MBTI를 가지고 우리 한의사들 중에서 체질을 나누는 한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설문을 통해서 맞다 틀리다를 찾아가면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MBTI를 가지고 몸의 유형을 나누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 유형학 또 어떠한 내 자신을 파악하고 또 상대방을 파악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학적 관점에서의 유형론도 있어요. 의학적 관점이라고 하면 몸에 대한 유형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고대에도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4체액설이라고 해가지고 양방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나온 이런 혈액, 점액질, 황담즙, 흑담즙 해가지고 읽어보면 약간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사상체질의 그 성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와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격을 나눈 것과 사체액설 같은 것들은 몸의 유형과 성격과 기질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하게 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요거 혹시 이해하시나요? 이제 시체말로 소양이는 다혈질이다. 태음인들은 음흉하다. 뭐 이런 성격들을 대조를 시키잖아요. 근데 요건 기질과 성격과 체질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체질 의학이 지금 성격 심리학이나 성격 유형학의 아류 정도로 활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인터넷에도 체질이라는 걸 검색을 하면 설문조사가 쭉 나오고 체크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유형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체질 이렇게 나오고 또 화장품을 체질에 따라서 달리해서 판매하는 또 그런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은 체크 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한의원을 가도 심지어는 10군데를 만약에 한의원을 가도 한 3분은 다른 얘기하시고 또 3분은 또 다른 얘기하시고 하다 보니 내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긴 한데요. 점차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AI 요즘 많이들 쓰시잖아요.
챗GPT를 저도 그냥 얘기만 듣다가 한번 써봤어요. 이번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의학적인 목적으로 유형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 문구 하나하나를 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지금 AI가 전 세계 글로벌하게 학습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 맞춤형 치료, 환자마다 체질, 유전자, 환경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이더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유형론을 통해서 환자의 체질이나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면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맞춤의학.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앞으로 나가야 될 의학의 지향점이에요. 맞춤의학. 두 번째, 질병 예방. 유형론을 통해 특정 체질이나 유형이 특정 질병에 더 취약한지를 파악. 이를 통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치료 반응 예측. 환자의 유형에 따라 약물 반응이나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유형론을 통해 이러한 반응을 예측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약물 유전학, 이게 뭐냐면요, 약물 유전치학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분야예요. 똑같이 진통제를 써도 어떤 사람들은 잘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듣고, 이거에 대한 숙제, 실마리만 풀어내면 그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시장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몇 발자국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뭘 할 수 있냐면 천연물 유전체학을 바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환자 관리의 효율성. 유형론을 적용하면 환자의 특성에 맞춘 관리가 가능해져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다섯 번째, 교육과 상담. 건강교육과 상담을 제공해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해지고자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연구 및 발전. 유형론을 활용하면 다양한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의학적 지식의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 결국은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신약 개발을 하려고 어마무시한 돈을 쏟고 있지만 결국 안 되는 이유는 맞춤, 체질에 대한 개별 맞춤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주 핫한 개념도예요. 동의보감의 민족인 식치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건강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선도할 수 있을 분야가 이건 거예요. 정밀의학이라 하면 유전자를 활용한 의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밀의학 관점에서 유형론, 메타보 타입이란 뭐냐면요, 메타볼리즘 타입이에요. 메타볼리즘이란 대사 유형, 신진 대사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타이폴로지, 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한 명 한 명당 오늘 여기 오신 33분의 선생님에게 맞춤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이거는 너무 비용과 절차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꾸 홍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홍삼을 누구나 다 맞다고 섭취하고 있잖아요. 인삼은 열이 있는 사람은 안 되지만 홍삼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까지의 약용작물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이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에게 마케팅하는. 근데 요게 되면 그룹핑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메타보 타입, 신진 대사의 타입에 따라서 A, B, C, D 그룹핑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약용작물을 뽑아서 적용시키는 마케팅이 된다면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 소수가 되고요. 이 특정 소수가 평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생 먹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킨 이 부류들이 동료, 같은 메타보 타입의 사람들을 또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저는 이 마케팅 방법이 우리 약용작물 산업에 있어서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느린 것 같지만 더 빠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메타보 타입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싶어가지고 정말 어마무지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출발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학적인 접근은 우리는 연역법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귀납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의사라는 직종이 맞춤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처방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왜 인삼이 맞고 왜 인삼이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면 맥을 보거나 독진을 하거나 혀를 보거나 이런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귀납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지금 200년 전부터 시작된 의학적인 접근, 연역적인 접근, 요거와 우리 전통의학이 해왔던 귀납적인 접근이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은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본인 체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사상 체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거 있잖아요. 태양, 소양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A, B, C, D 하셔도 돼요. 가나다라 하셔도 돼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그럼 태양, 소양, 뭐 태음, 소음이냐? 조선시대 때 명칭을 붙이려니까 근데 그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태양이라서 뭐 양이 많고 소양이라서 양이 적고 이런 의미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 모르셔도 돼요. 왜 A, B, C, D냐? 우리 몸에 간, 심, 비폐, 신 5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약간 심장은요. 시로 따지면 이 받침대 같은 역할이에요. 그리고 약간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인간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평가하지 않고 간비, 폐신, 폐비, 간신 4가지 장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상체질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개념도 아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사상체질, 폐비, 간신,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 우리 동물은 이제 사지보행을 하다가 인간이 벌떡 쓰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기능적인 개념도예요. 맡은 담당하는 장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가장 위쪽은 폐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은 비장, 그 아래쪽은 간, 그 아래쪽은 신장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폐가 큰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부르고요. 비장이 큰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부르고 간이 큰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부르고 신장이 기능이 왕성한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상체질은 이렇게 배속되는 장기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릅니다. 형태는. 이게 건축가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형태는 기능을 따라요. 그래서 폐의 기능이 왕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가 발달되어 있어요. 어깨가. 그 다음에 비장의 기능이 발달된 사람은 이 유두를 포함한 가슴을 포함한 흉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기능이 왕성한 사람은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간, 배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골반이 다른 사람보다 넓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상체질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소음인의 경우는 골반선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길이를 재가지고 1선, 2선, 3선, 4선, 5선 이렇게 다 재가지고 이렇게 체간으로도 판별을 합니다. 저희가 사상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은 골반을 지나가는 5선이 흉곽을 지나가는 3선의 길이보다 길고 4선이 짤록하다. 그래서 허리가 짤록하고요. 골반이 큰 남자분들 중에서도 엉덩이가 발달되어 있고 골반이 크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한 소음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상체질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냐면요. 뒤에 왜 사상체질을 나눠놨냐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진짜로 배가 저래요. 우리 태음인들 간이 너무 실하고 폐가 약하셔가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시고 말 많이 하면 기운 빠지시고 노래 많이 하시면 목 빨리 쉬시고 하시는 분들의 체형이 약간 이러하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4선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흉곽은 좁으신 거죠. 그래서 복부가 가장 발달되어 있어서 복부가 둥근 북처럼 생긴 체형을 저희는 태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블랙야크예요. 블랙야크는 어디 사냐면 고산지대 살아요.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 사는 애예요. 그래서 늑골이 하나 더 있어요. 늑골이 하나 더 있는 이유는 폐실질을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고산지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저산소 상태에서 산소를 이빨 끌어당겨가지고 오장육부에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폐가 기능이 다른 장기는 양보하고 폐의 기능 쪽으로 에너지가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제가 유전자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태양인 남성의 사진이에요. 아까 그 체형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배와 이 흉곽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은 태양인이고요. 오른쪽은 어깨보다는 그래도 흉곽이 조금 역삼각형이 좀 각도가 작은 이런 분들은 소양인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로 일러스트로 체질을 판별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은 이렇게 맥진을 좀 통해서 이 중에 몇 분을 가린 다음에 부교재로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대충 봐서 본인의 그런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시나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체형이 대충은 이게 나는 저거일 수도 있겠다 이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나한테 꼭 맞는 약용작물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방차를 먹더라도 나는 인삼이 맞고 아니야, 나는 황금이 맞고 아니야, 난 산약이 맞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체형을 보여드렸잖아요. 체형을 보여드린 이유가 기능에 따라서 외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체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게 태양인이에요. 그러니까 폐가 가장 실한 어깨가 딱 벌어져 있고요. 골반이 굉장히 좁은 아까 패비간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깨 쪽이 넓은 태양인, 그 다음 흉곽, 가슴 쪽이 넓은 우리 PT 받는 남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형, 역삼각형 체형. 여기 소양인, 배 쪽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이건 태음인, 골반 쪽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소음인. 이렇게 판별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얼굴로도 가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 비, 간신, 배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귀납적인 근거라고요. 2000년 동안 해오다 보니 이게 맞아 하는, 근데 전형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상부, 눈, 이마는 양의 부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얼굴의 하부, 입과 턱은 음의 부위가 되는 거고요. 눈은 빛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성인 특성을 띠고, 입은 물이 고이기 때문에 약간 철학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인들은 빛이 나요. 네, 정말 안광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음인들은 코가 크거나 입이 크거나, 그래서 기욱이 위로 발달하면 소양인, 그러니까 얼굴 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욱이 아래로 발달하면 소음인. 내 얼굴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조금씩 해보면서 따라와 주셔요. 기욱이 위아래로 다 발달하면 태음인. 살이 뭔가 얼굴에 많으면 그래도 태음인 쪽. 얼굴에 살이 없어서 뼈가 이렇게 도드라져 있고 코뼈는 높은데 살이 없다 보니까 약간 준두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보리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태양인 체질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태양인들은 눈이 크고요. 왜냐면 아까 그 폐에 해당되는 우리 상부가 눈이 크고, 태음인들은 눈이 작고, 소음인은 입이 크고, 소양은 입이 작고, 이런 유형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까 타이폴로지, 유형학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눈 크고 입이 크다 그러면 태음인 아니고 소양인 아닌 거예요. 소음인과 태음인 둘 중에 일단 하나인 거예요. 좁혀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작고 입이 작다 그럼 일단 태양인 아니고 입이 작으니까 소음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소양인 태음인을 압축시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희 한의사들은요, 환자를 보기 위해서 처방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계속 진료실에 앉아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음인들은 입이 크다. 맞아요. 입이 크다고 다 소음인이냐?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입이 크면 소양인이 아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일단 소양인은 입이 클 수가 없다. 이건 또 참인 거예요. 어렵나요?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근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맥을 보고 있어요. 10년 넘게. 그래서 저의 무의식 그러니까 저희 손의 감각으로 환자분들이 주는 맥동을 딱 느끼면 제가 물어보죠. 이것도 좀 추상적이라서 비과학적이라고 흉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환자분의 몸에 물어요. 폐위간신 제일 강한 장기에 손 들어봐. 그럼 딱 뛰어요. 그걸로 또 진단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얼굴도 보고 체간도 자루도 다 재요. 체간도 보고, 그리고 저처럼 맥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가 사상체질 설문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한의사뿐만 아니라 체질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한의사 아니신 분들도 다 설문지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근데 제가 MBTI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래도 뭔가를 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되니 남들이 다 하고 있다는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의 체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허리와 배, 주로 하체가 발달해서 서 있는 자세가 굳건하다. 두 번째, 주로 하체가 발달된 편이며 상체가 빈약하다. 세 번째, 상체가 발달되고 하체는 약간 빈약한 편이어서 가볍고 민첩하게 보인다.
네 번째, 상체가 발달된 체형으로 목덜미가 굵고 실하며 허리 아래 부분 상체와는 많이 빈약하여 서 있는 자세가 불안정해 보인다. 이게 뭐냐면 이따가 설문조사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1번이 많으시면 태음인이에요. 2번이 많으시면 소음인이시고요. 3번이 많으시면 소양인이시고 4번이 많으시면 태양인이에요. 그래서 체질적인 소인이 발현되는 게 제가 25년 동안 환자를 봐보니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가 내 체질이 발현이 돼요. 내 아가씨일 때 53kg였어. 그거는 그냥 내가 53kg를 한번 찍어봤다 이거예요. 앞으로 53kg로 살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이것도 체질에 따라 달라요. 체질에 따라 한 체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쪄요. 오히려 찌고 싶어서 오세요. 열 체질들은 소화력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좀 빼달라고 오세요. 근데 이게 우리 소화력으로만 따지면 소화력이 가장 약한 체질이 소음인이고요. 소화력이 가장 강한 체질이 소양인이에요. 저는 밥솥에 비유를 하거든요. 밥솥이 늘 들들 끓어요. 늘 강불이에요. 중불로도 가고 약불로도 가고 전원 5%도 가야 되는데 늘 들들 끓고 있다 보니까 뇌가 시켜요. 8시 아침 먹고 10시 되면 밥 다 해서 퍼냈으니까 또 넣어. 그럼 10시쯤 되면 궁금해요. 뭐가 땡겨요. 그리고 막 속도 막 빈속에 싸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양인 분들은 살을 빼시려면 위장의 열을 끄셔야 돼요. 그것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래는 이 설문조사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별 관심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할까요?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당신의 전체적인 외모와 체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 먼저 얘기하고 제가 이걸 진행을 할게요. 이거 해드리려고 이거 지금 대충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지잖아요. 제 환자 중에 깡 말라서 오셨어요. 깡 말라서 손발이 차요. 소화 맨날 안 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생강 절편을 항상 공부할 때, 공무원 시험 중인 친구거든요. 공부할 때 옆에다 놔놓고 맨날 생강차를 다려줬어요. 근데 제가 맥진을 해보니까 소양인이었어요. 한소양인. 생강을 먹으면 안 되는 체질. 그러면서 늘 뭘 먹었냐면 얼음을 어그저그 씹어 먹었어요. 매일 얼음 씹어 먹고 저녁에는 엄마가 주는 생강차과 생강 절편을 간식으로 먹고. 저의 솔루션은 뭐였을까요? 위장열이 강한 소양인이기 때문에 위장열을 끄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위장열을 스스로 끌 수 있는 내 몸 안의 소방수 신장의 힘을 길러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신장을 보호하고 두 번째 생강을 끊었어요.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결과는 뭐냐? 얼음을 끊었어요. 35년 동안 먹었던 얼음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소음인입니다 하면 건강, 생강, 당귀가 나의 친구인 거예요.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양인이에요. 그러면 인삼, 홍삼, 생강, 건강 근처도 가시면 안 돼요. 향도 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속의 내 친구, 나의 생명의 에너지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영원한 벗,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들을 생각해보면요. 가족, 배우자, 자식들 다 좋아요.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자연은 우리한테 주기만 해요. 진짜 나의 백그라운드는 자연밖에 없어요. 그럼 나의 뭐가 백그라운드가 될지는 통성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단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누가 누구 편이라는 건 이미 있어요. 근데 나를 모른단 말이야. A, B, C, D 중에 어떤 그룹핑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이미 판단이 원활하게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홍삼을 다 모든 사람이 먹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고요. 이제라도 내 친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와 체격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이제 외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성격도 있어요. 걸음걸이, 그 다음에 땀을 흘리면 좋다, 나쁘다. 땀 얘기는 제가 이따가 또 해드릴게요. 얼굴 색깔, 이거는 참 저도 가져오긴 했는데 이건 좀 안 좋은 질문이에요. 얼굴 색깔을 가지고 체질을 구별한다? 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피부, 손발, 가슴은 어떻다? 그 다음에 음성은 어떻게 해당이 된다? 기질과 성격으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정직하고 과묵한 편이다. 매사에 신중하여 주위 사람이 보기에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며 예의 바르고 점잖게 처신한다. 불필요하게 일을 벌이지 않으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으로 잘 성취시킨다. 태음인이 이렇대요. 두 번째, 성격이 온순하고 침착하며 사교적이다. 판단이 빠르고
생각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학구적인 분위기가 있다.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성격으로서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 이게 소민이래요. 소화기능 약하고 신장기능 좋은 소민이래요. 세 번째, 매사에 활동적이고 남의 일에는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 일에 보람을 느낌으로 자기 일을 돌볼 겨를이 없다. 판단력이 빠르고 보기에는 경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정다감하여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다. 또한 인정이 많고 이해타산에 얽매여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남편 흉볼 때 나한테는 못하는데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자상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다고. 이게 이렇게 관심사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인들, 아내, 나의 홈은 크게 관심사가 없고요. 바깥쪽으로, 외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유전자로 받은 몸뚱이 자체가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번째, 과단성. 3번은 소양인이에요. 4번, 과단성, 주치성이 강하고 적극적이다. 행동에 거침이 없고 친하든 그렇지 않든 불문하고 남과 잘 사귀는 편이며 명석하고 뛰어난 창의력으로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연구한다. 요게 태양인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성격적인 면도 아까 제가 체질과 기질과 성격과는 이꼬르가 아니다. 물론 교집합은 있어요. 교집합은 있지만 A는 B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질과 성격 단점, 아까 장점인 거고요. 단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성에 대해서도 예시문. 어떤 사람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당신에게 장작 2단을 10m 옆으로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다 가정하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이거는 본인의 본성이 나오는 거를 평가하는 그런 설문이거든요. 배변 상태라든가 평소에 잘 느끼는 증상이라든가 병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한 번만 정확하게 판별이 되면 체질은 유전자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늙는다고 바뀌고 살쪘다고 바뀌고 어렸다고 그렇고 이게 아니고 응리양에 태어날 때의 나의 설계도면 내 몸 사용 설명서가 체질이기 때문에 일단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알면 나한테 맞는 약용작물을 선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는 이제 재미로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60세 이상 70세도 오시는 퇴직 공무원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젊은 분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러면 한번 미루어 한번 옛날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요 재미로 한번 들고 와봤어요. 나는 부하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폐가 발달한 태양인들은 돌격 앞으로가 있어요. 굉장히 과단성 있고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태양인, 카리스마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인, 의, 예, 지 있죠. 이재마 선생님이 몸에 대한 병증상을 써놓은 챕터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태양인은 그 성향이 몸이 건강해서 내 성정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어지린자, 너그러움으로 표현이 돼요. 태양인들이 건강하면 굉장히 너그러워요. 근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비박탐라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뭔가 돌격 앞으로 제멋대로인 그런 하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어떠한 유혹에 빠질 수 있냐면 주, 색, 재, 권. 이 타입에 따라서 내가 유혹에 빠져드는 그 분야도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 술에 잘 넘어가요. 돈이나 다른 이성보다는 술에 잘 넘어간다는 그런 통계라 그래야 될까요? 쌓아온 귀납적인 설명이죠. 소양인들은 그 다음에 비장이 발달한 두 양인 중에 태양인, 소양인, 폐, 비, 간, 신이잖아요. 비장이 발달한 소화 기능이 너무 센 이 소양인들은 의예요. 아주 건강했을 때는 의료음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찾는 그런 의로움이 있는데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사사로운 거에 치장을 하는 그런 가벼움으로 표현이 돼요. 박함, 비박, 그죠? 그리고 태음인들은 약간 건의형이에요. 건의형. 우리 소양인 환자분들을 보면 눈이 달라요. 똑같은 빨간색도요. 채도가 강한 빨간색, 채도가
높은 빨간색 이렇게 색감이 좋아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백바지에 핑크색 와이셔츠 입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양인이셨어요. 그렇게 약간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고 보는 색감 자체도 다르고 굉장히 창의력이 좋은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참신한 소양인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은 이성의 유혹에 약하세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로 인한 유혹에 빠지실 수도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꼭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건의형인 태음인은 이 태음인들이 건강하면 굉장히 예절을 잘 지키는 인이 예지 중에 예에 해당하는 본성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이 태음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재물을 탐하는 그런 안 좋은 성향으로 가게 되고요. 소음인들은 아까 굉장히 꼼꼼하다 그랬잖아요. 내향적이고 연구 잘하시고 계획 잘 세우시고 이런 꼼꼼한 소음인들은 성실한 상간이셨을 거예요. 근데 건강하면 굉장히 지혜가 높고 우리 영특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으시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굉장히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내팽개치고 이런 나쁜 본성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입이에요. 성정이 딱 A는 B다 라고 딱 맞진 않지만 이러한 경향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소음인들이 아까 소양인들은 이성의 유혹에 잘 빠지고 태양인들은 술의 유혹에 잘 빠지고 태음인들은 재물의 유혹에 잘 빠진다면 소음인들은 권력의 욕심에 잘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사상 체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아마 체질을 판별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싶어하는 메타보 타입, 메타볼리즘의 타입을 가리는 연구를 다들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출발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체질이라는 한의학도 중국도 중의학이 있고요. 일본도 깐포의학이라는 한의학이 있거든요. 중의학, 한의학이 있는데 우리 한의학이 유독 우리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육가 유독 120년 전에 천재 한의학자인 이재만 선생님이 갑툭튀 하셔가지고 이렇게 최신지견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 식치도 실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타보 타입을 나눌 수 있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심화시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고 그 원료는 뭐다? 약용작물이다. 앞선 시간에 배우신 식약공용 한약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